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증시 폭락장 이후 국내 증시 회복 속도가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들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괜찮은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개선됐고 LG전자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지난해보다 60조 2천억 원 늘어나며 1,750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혈장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위중 환자 2명이 모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증 환자들에게 스테로이드 치료 등과 병행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증시 폭락장 이후 국내 증시의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병 이후 저점 대비 상승률은 코스닥 지수가 39%로 세계 주요국 대표 지수 가운데 1위였습니다. 코스피의 저점 대비 상승률도 23%로 러시아 RTS 지수에 이은 3위였습니다. 이처럼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반등이 글로벌 증시보다 뚜렷하게 나타난 데에는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례없는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받아내며 증시의 완충장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불안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괜찮은 1분기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됐고 LG전자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엔 본격적 코로나19 여파가 반영됐다고 보기엔 어려워 2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으로 매출 55조 원, 영업이익 6조 4천억 원의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매출은 4.98%, 영업이익은 2.73%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을 넘어선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입니다. 앞서 증권업계에서는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등의 글로벌 시장 침체와 함께 전통적인 가전 판매 비수기가 맞물려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원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잠정 실적이라 사업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반도체가 스마트폰과 가전 등의 실적 하락을 상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디램 값은 지난달에도 전달 대비 2.08% 올랐습니다. 특히 영상회의와 재택근무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언택트 경제가 확산하면서 이를 위한 서버용 반도체 수요 증가는 앞으로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약 14조 7천억 원, 영업이익 1조 90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1.1%나 늘었습니다. 앞서 증권사들이 예상한 영업이익 전망치 8,700억 원을 크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기대보다 좋은 1분기 결과에도 불구하고 올 2분기엔 처참한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주요 시장인 북미와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것은 3월 이후로 1분기 실적에는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가전시장의 경우 지난 2월까지는 판매 호조가 예상됐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로 확산된 3월 이후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코로나19로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생산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가전 유통망이 폐쇄된 상황으로 시작된 2분기는 실적 부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5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오늘 심의 의결한 2019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 6천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60조 2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 잔액이 50조 9천억 원 늘며 국공채 등 확정 부채가 51조 2천억 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중앙 지방정부 채무는 728조 8천억 원으로 2018년 대비 48조 3천억 원 증가하며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세는 정부 계획보다 1조 3천억 원 덜 거쳐 5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12조 원 적자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 인구인 5,170만 9천 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약 1,40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2월 경상수지 흑자폭이 작년 같은 달보다 확대됐습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는 64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5억 6천만 달러 늘어난 수치입니다. 상품수지 흑자는 65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1억 6천만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혈장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위중 환자 2명이 모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준용 세브란스 병원 감염내과 교수팀은 7일 코로나19 위중 환자 2명을 대상으로 완치자의 혈장을 주입한 결과 환자 2명이 모두 완치됐으며 그중 1명은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완치 판정을 받고 2주가 지난 남성의 회복기 혈장 500ml를 12시간 간격으로 2번 투여했고 눈에 띄게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교수는 혈장 치료가 나름의 부작용이 있고 대규모 임상시험이 없어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항바이러스 치료 등의 효과가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스테로이드 등의 치료와 병행할 수 있는 치료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가 분양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며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죠. 오늘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우미린 에코뷰와 노블랜드 리버파크는 어제 특별공급에서 모집 인원이 넘는 수의 접수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한 단지들과 특별공급 성적이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지도 1순위 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검단 신도시 이 같은 호전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부동산팀의 지혜진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특별 공급 받았죠. 검단 신도시 우미린 에코뷰 3차 노블랜드 리버파크 성적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어제 검단 신도시에서는 우미린 에코뷰와 노블랜드 3차 리버파크가 동시에 청약을 받았는데요. 전체 접수 건수를 따져봤을 때 두 단지 모두 특별공급 모집 인원을 채웠습니다. 이들은 중복 청약이 불가능해 청약 경쟁률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은 바 있는데요. 특별공급서 어느 정도 인원을 모집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다소 잠재웠습니다. 우미린 2차는 177가구 모집에 총 481명이 신청하며 2.7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노블랜드 3차는 309가구 모집에 466명이 신청, 1.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평균 경쟁률에서 모집 인원을 모두 채울 수 있었던 까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 때문입니다. 우미린 2차는 84제곱미터 A형 신혼부부 특공 물량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23가구 모집에 239명이 신청, 10.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노블랜드 3차는 84제곱미터 A형 신혼부부 물량에서 최고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11가구 모집에 59명이 신청, 5.3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공급 결과는 1순위 청약의 바로미터가 되는데요. 특별공급 인원을 모두 채운 단지는 대개 1순위 마감도 수월한 편입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검단 신도시는 미분양의 늪이다, 미분양의 단지들이 많다라고 불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분위기가 이렇게 반전된 겁니까? 사실 검단 신도시 분위기가 바뀐 건 지난해부터인데요. 처음에는 줍줍 열풍을 통해서였습니다. 청약에서 미분양이나 미계약된 물량의 분양권을 사는 건데요. 무순위 청약으로도 불립니다. 현재는 검단 신도시에서 줍줍할 수 있는 미분양 물량은 없습니다. 지난 1일 인근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현재 검단 신도시에서 구매할 수 있는 미분양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단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으면 청약 통장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약 분위기가 좋아진 건 지난해 12월 분양에 나선 인천 검단 모아일가 그랑데 단지부터입니다. 지하철역과 가까운 이 단지는 9.8대 1을 기록했습니다. 뒤이은 단지들도 1순위 청약에서 마감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단지들 어떤지 궁금한데요.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청약 경쟁률들 잘 나왔습니까? 네, 검단 신도시는 원래 미분양이 많았던 지역인 만큼 이른바 수용성으로 불리는 수도권 인기 지역과 비교하면 높은 경쟁률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최저 0.07대 1을 기록하는 등 저조한 청약 성적을 거뒀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많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모아일가 그랑데는 9.8대 1을 기록했고 비교 청약자를 모집한 검단 파라곤 센트럴파크도 8.64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됐습니다. 우미린 2차와 노블랜드 3차 직전에 운영한 대성 베르힐 단지는 2.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우미린 2차나 노블랜드 3차는 지하철역과 거리가 있는 만큼 모아일가 그랑데 단지만큼 높은 경쟁률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모집 인원수 이상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 통장을 써야 되는 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분양가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1순위를 받은 우미린 2차와 노블랜드 3차 단지만 보더라도 직전에 분양한 단지들보다 분양가가 올랐습니다. 우선 우미린 2차는 전용 84제곱미터 A형 기준 3억 8,940만 원에서 4억 4,150만 원 사이의 분양가가 형성됐습니다. 선행 단지인 우미린 더 퍼스트의 같은 평형이 3억 6,760만 원에서 4억 1,680만 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노블랜드 3차는 84제곱미터 A형 기준 4억 1,159만 원에서 4억 5,959만 원 수준입니다. 노블랜드 1차는 3억 9,190만 원에서 4억 3,919만 원입니다. 2차는 3억 9,319만 원에서 4억 3,919만 원입니다. 1차와 2차는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데요. 2차 단지를 분양하던 때만 하더라도 검단 지역의 분양 시장이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던 시기라 분양가를 비슷하게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검단 신도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인기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던가요? 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검단 신도시가 정부 규제에 반사 이익을 누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가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비규제 지역의 희소 가치가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2024년 개통이 예정된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입주 후 지하철이 개통되기까지 시간 차이는 있지만 이 같은 교통 여건 개선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단 신도시는 규모가 큰 만큼 입지 분석을 꼼꼼히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권일 부동산 인포팀장은 지하철에서 가까운지, 조망이 괜찮은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병철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도 입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검단 신도시는 미분양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고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라는 장점과 함께 교통 호재 등으로 청약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등의 교통 호재가 분양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양 열풍에 휩싸인 묻지마식 청약보다는 분양 가격이 적정한 지와 함께 주변 혐오시설 여부 등 신도시 내 입지 여건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계획된 물량도 있으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추후 분양되는 단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현재 시공자는 선정하지 않았지만 검단 신도시에서 견본주택 부지로 사용하는 곳의 입지가 괜찮다며 해당 부지에서 분양되는 물량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고 기침했습니다. 검단 신도시 분양 시장 분위기들 살펴봤고요. 지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첫 차로 불리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세단 아반떼가 5년 만에 완전 변경 모델로 출시됐습니다. 현대차는 올류 아반떼 디자인과 성능을 대폭 개선하면서도 가격대를 낮춰 준중형 세단 시장에 승부수를 던진다는 방침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사내 연구원들이 참여한 온라인 생중계 형식의 올뉴 아반떼 디지털 언박싱을 통해 새로운 아반떼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신형 아반떼는 지난 2015년 6세대 이후 5년 만에 완전 변경됐습니다. 전면의 헤드램프와 그릴을 통해 날렵한 디자인이 강조됐고 후면에는 현대차의 H 로고를 형상화한 테일램프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새로운 3세대 플랫폼이 적용돼 전작 대비 전폭이 25mm 넓어졌고 휠베이스는 20mm 길어진 반면 차량 무게는 45kg 줄었습니다. 신형 아반떼는 가솔린과 LPG 두 가지 엔진 라인업이 우선 출시됐습니다. 가솔린 모델의 경우 최고 출력 123마력에 리터당 복합 연비 15.4km를 발휘합니다. 또한 상반기 중 하이브리드 모델과 고성능 N 모델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현대차 최초로 간편 결제 시스템인 현대 카페이도 적용됐습니다. 신형 아반떼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된 사전 계약에서 16,849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사전 계약의 연령대별 비중이 2030 세대가 44%, 4050이 42% 등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고르게 분포됐습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입니다만 올해 국내 시장에서 약 7만 3천 대 판매를 목표로 국민차의 명성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차, 세컨카, 패밀리카, 그리고 제2의 청춘카 등 다양한 용도의 고객들의 개인화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차량인데. 올뉴 아반떼의 모델별 판매 가격은 1.6 가솔린 엔진이 1,531만 원부터 1.6 LPI 모델은 1,809만 원으로 시작해 동급 경쟁 모델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낮추며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했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나섰다고 합니다. SBI저축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0.3%포인트 올려 2%로 책정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하게 되면 연 2.1%를 제공합니다. OK저축은행도 OK 안심 정기예금 금리를 연 1.9%에서 2.1%로 0.2%포인트 높였습니다. 아주저축은행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2.2%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업계에선 코로나19로 중소기업 대출이 몰리자 수요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 예금을 늘리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에서 동네 식당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영구임대 단지 인근 식당과 연계해 임대거주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세대 등 거동이 불편한 세대에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이 외에도 외부 활동 자제로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임직원들이 나서 현혈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덮친 대구의 한 식당. 김치와 호박, 잡채 등 밑반찬들이 먹음직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어르신들 도시락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인분 아파트에 배달 갈 거예요. LH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손잡고 동네 식당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긴 식당과 연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도시락을 배달해 주니까 참 감사하게 잘 먹고 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거주하는 세대는 도시락 배달 외에도 청소나 집수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지역 동네 영세식당 등이 문을 닫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무료 급식이 중단된 영구임대 주택에 거주하시는 홀몸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따뜻한 식사기를 대접하여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혈액수급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 LH 임직원들은 지난 5일부터 진주 본사에서 헌혈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본사를 비롯해 경기와 부산 등 전국 지역본부 임직원 총 45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 경북 지역 임대상가에 6개월간 임대료 50%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도 동참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전국 재구호협회에
현금 1억 원을 전달하는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세계가 코로나19로 중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 때 아닌 메뚜기 떼가 동아프리카를 황폐화시키고 현재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거쳐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간 지역은 풀 한 포기도 남지 않는 황폐한 지역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엄청난 메뚜기 떼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BO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메뚜기 떼 하면 사실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기에 이게 지나간 지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정말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도저히 뭐 헤아릴 수가 없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상시 통상 메뚜기 떼는 예. 최대 한 6달 정도 삽니다. 이때 암컷 한 마리가 1년에 300개의 알을 낳고 한 2세대에서 5세대에 걸쳐서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예. 워낙 뭐 죽지도 않고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엄청난 메뚜기 대군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2월에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에 있는 메뚜기 수만도 무려 4천억 마리에 이른다고 세계식량기구가 밝힐 정도입니다. 현재는 중동 남부를 거쳐서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지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뭐 4천억 마리보다 훨씬 많아졌다 이제 가늠할 수 없다는 그렇게 들리고 있는데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한데요. 가장 큰 건 아무래도 기후변화죠. 예. 기후변화가 이렇게 이례적인 메뚜기 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메뚜기 떼가 처음 만들어진 곳이 아라비아 반도의 남동쪽에 있는 오만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뭐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 작년 12월에 많은 비가 내렸어요. 지난해 12월에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발생했던 강력한 사이클론이 아라비아 반도 남동쪽으로 상륙했기 때문인데요. 오만 등의 사막지대에 막대한 비를 퍼부으면서 순식간에 메뚜기 떼가 만들어진 거죠. 네. 자, 이제 메뚜기는요, 비가 많이 내리면 풀이 자랄 것을 인지를 해서 번식에 돌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번식한 메뚜기 떼가 비가 덜 내리는 기상 조건으로 변하면 메뚜기가 스스로 적응을 합니다. 즉, 이 지역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므로 먼 곳을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가 발달하면서 무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의 기후가 아니라 기후변화로 만들어지는 이상기후가 엄청난 메뚜기 대군단을 만들어낸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상기후가 메뚜기 떼를 만들고 메뚜기 떼를 번식시켰고 그 메뚜기 떼가 또 진화를 하면서 날아다니면서 이제 황폐화를 시키고 있다는 건데 보니까 수단,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엄청난 피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지역은 실제로 2017년부터 시작된 대기근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긴급구조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이미 엄청난 기후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메뚜기 떼가 덮치면서 이 나라가 생산한 식량의 50% 이상을 먹어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년간 내전에서 벗어나려는 남수단은 메뚜기 떼의 출현으로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거의 기근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의 극심한 가뭄이었고요. 지난해 겨울엔 이례적인 폭우가 덮쳐서 정말로 아주 심각한 상태로 갑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메뚜기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악순환인데 이게 메뚜기 떼로 어느 정도의 그러면 경제적 피해가 발생을 한 겁니까? 지금까지 일단 메뚜기 떼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들이 이제 케냐라든가 예멘,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수단 이런 나라들이 이제 크게 피해를 입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키스탄, 인도까지 메뚜기의 피해를 아주 굉장히 크게 입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 농경지 555만 헥타르가 초토화되면서 약 1,7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요. 케냐는 105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황무지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세계식량기는 이런 상태로 많이 이동을 해간다면 30개 이상의 나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은 지금 국가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숫자가 엄청나다 보니까 메뚜기 떼가 하늘을 날 때는 뭐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월 에티오피아에서는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여객기가 이착륙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공항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하네요.
경제적으로 특히나 지금 어려운 국가들의 메뚜기 떼가 더 많이 재앙으로 닥쳐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전망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 메뚜기 떼가 이제 인도, 파키스탄 지역을 갖다 넘어서 중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죠. 예. 세계식량기구는 만일에 메뚜기 떼가 이동해가는 지역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면입니다. 예. 그렇다면 6월에는 지금보다 최대 500배까지 아이고. 메뚜기 떼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또 코로나19로 뭐 국가가 정말 심각한 우환을 겪었는데 또다시 엄청난 메뚜기 떼가 중국을 향하면서 중국 재정부는 메뚜기 떼 방제를 위해서 약 2,767억 원의 긴급 예산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메뚜기 재앙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이렇게 대규모 메뚜기 떼는 70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기후변화가 이런 메뚜기 재앙을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예, 이상 기후로 만들어진 메뚜기 떼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N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